이번 수업에서는 선형연립 방정식의 세 가지 유형이라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가우스 소구법을 통한 선형연립 방정식의 경우는 주로 미지수의 개수와 방정식의 개수가 똑같이 주어진 그런 일종의 스퀘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A라는 행렬이 n by n이라는 스퀘어 형태로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실제로는 미지수의 개수가 방정식보다 더 많거나 또는 그 반대로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더 많은 경우, 이런 두 가지 유형이 더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스퀘어 시스템, 언더 컨스트레인드 시스템, 오버 컨스트레인드 시스템, 이제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요. 이 세 가지 유형을 먼저 간단하게 비교해보고 우리가 현재까지 배웠던 스퀘어 시스템이 아닌 언더 컨스트레인드 시스템과 오버 컨스트레인드 시스템은 어떠한 형식으로 해를 구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예습을 해보는 것도 이 선형대수 전체적인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그러한 약간의 예습을 포함한 그런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니어 시스템 이퀘이션, 여러분들에게는 선형 연립 방정식이라고 했고요. 이 선형 연립 방정식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유형 중에 여러분들이 배운 첫 번째는 일명 스퀘어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스퀘어 시스템이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미지수, 우리가 unknown이라고 부르고요. 뭐 variable, 변수라고 해도 좋고 파라미터라고 해도 좋아요. 그리고 이 unknown들, variable로 이루어진 이퀘이션, 이 두 개가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통 스퀘어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스퀘어 시스템은 행렬의 모양 AX는 B라는 모양을 보자면 이게 n by n 매트릭스라고 했을 때 그림이 행렬도 일단 정사각형 형태를 갖출 거고 X라는 녀석도 똑같은 크기, B라는 녀석도 똑같은 크기를 갖죠. 그렇죠? 이렇게 돼요. 자, 이 행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은 뭐 같은 방법처럼 보이긴 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가우시안 일리미네이션 방법을 통해서 AX는 B를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UX, 그 다음 거기에 B도 변형이 될 테니까 이런 식의 꼴로 변형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UX는 C라는 꼴이 만들어지면 아래부터 위쪽으로 우리가 백 서브스티튜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기수값들을 언노운들의 값들을 구하는 거죠. 가우시안 일리미네이션의 과정이 이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방금 설명했던 가우스 조던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같아 보이는데 좀 틀려요. 왜냐하면 얘는 인버스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인버스까지 구한 다음에 이렇게 연산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두 개가 똑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게요.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를 만드는 것과 A 인버스를 만드는 것, 방금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봤지만 연산하는 이 과정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 이게 3x3이 아니라 뭐 5x5, 6x6이 되면 이 연산하는 양이 n의 제곱으로 늘어난다고 돼 있어요. 오더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연산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A 인버스를 구하는 연산 자체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0차원, 20차원 이렇게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뭐 코딩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하드웨어적으로 이미 잘 코딩되어 있는 연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적절한 어떤 조건이 아니면 A 인버스를 반드시 구하지 않아도 된다면 구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연립방정식들의 해들이 요 UX까지 구하고 그 다음에 백 서브스티튜션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계수값들을 구하는 방향으로 연산을 해줘요.
다만 이제 우리는 A 인버스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이제 수학적인 모델이 있을 때 가우스 조던 방법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자, 두 가지 방법은 동일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 다른 의미를 갖긴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는데, 이 스퀘어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일반적으로 해가 딱 하나, 유니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 존재한다고 그러면 유니크한 해가 존재하는 거고요. 만약에 AX는 B라는 스퀘어 시스템이 유니크한 솔루션을 갖지 않고 굉장히 그러니까 인피니티한 솔루션을 갖거나 또는 노 솔루션을 갖거나 그런 특이한 경우들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를 구할 때 스퀘어 시스템은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우스 소구법의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었어요. 지금까지 설명해 줬던 것들은 가우스 소구법을 하는 과정에서 피봇의 개수가 이 넘버 오브 피봇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그 n by n 매트릭스 n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non 싱귤러다 또는 인버터블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방금 얘기한 대로 유니크한 솔루션을 구하는 게 이 스퀘어 시스템의 기본적인 특징이죠. 우리가 스퀘어 시스템이다 그러면 보통 유니크한 솔루션을 구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싱귤러라고 하는 특이한 경우들, 이런 경우는 피봇이 중간중간에 0이 되는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계속 할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솔루션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굉장히 많은 솔루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피니틀리 맨이라는 의미의 이 솔루션은 주로 어떤 경우냐?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저 시스템 이퀘이션의 방정식들 중에 어느 한두 개가 아이덴티컬한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뭐 실제로는 n개만큼의 이퀘이션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일부만 갖고 풀어야 되는, 그 다음에 설명하려고 하는 케이스처럼 돼서 굉장히 많은 솔루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스퀘어 시스템이 아닌 거고요. 노 솔루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도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식들이 공간상에서 평행한 거죠. 만나지 않는 거예요. 만나지 않다 보니까 인터섹션의 관점에서 교점을 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특이한 경우, 그래서 우리가 싱귤러, 특이라는 말을 쓴 건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가우스 일리미네이션 또는 가우스 조단 방법에 의해서 유니크한 해를 구했다.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스퀘어 시스템의 기본적인 개념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벡터 스페이스의 개념이 필요한 좀 더 진지하게, 물론 앞에서도 필요했지만 좀 더 벡터 스페이스의 개념이 필요한 얘기를 해볼까요? 두 번째 타입은 언더 컨스트레인드라고 보통 우리가 써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조건이 이제 좀 부족한 거죠. 조건이 부족하다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미지수 개수만큼 방정식의 개수가 있어야 뭔가를 풀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지수의 개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개수하고 개수를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미지수가 더 많은 거죠. 행렬을 이제 n by n이라고 쓰자고 하면 이런 모양이에요. 아마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m이랑 n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해 봐야 되는데, 자, 언노운의 개수하고 이퀘이션의 개수하고 어디가 m이고 어디가 n일까요? 요 안에 아마도 행의 개수만큼이 이퀘이션이죠. 여기가 m이고, 그 다음에 미지수의 개수 x 벡터의 차원만큼이 n에 해당하는 칼럼이,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죠. 칼럼의 개수죠. 그래서 이렇게
n이 더 큰 경우에요. 이거는 행렬을 굳이 모양으로 쓰자면 이렇게 가로로 긴 모양이에요. 그리고 x 벡터는 세로로 훨씬 더 길고, 그 다음에 요 주어진 벡터 b는 이런 식의 모양. 이렇게 주어진 개수죠. 여기가 이제 n이고, 이 개수도 n이고, 여기는 m이고, 요것도 m이고, 요거는 그냥 하나의 벡터일 뿐. 이런 모양으로 주어져 있는 게 언더 컨스트레인드 시스템이다. 자, 이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해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무렇게나 막 무한히 많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어떤 존재하고 있는 규칙이 있고요. 일종의 자기들끼리 하나의 집합을 이루는데 그 닫혀있는 집합을 이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루는 이 infinitely many라고 주어진 엄청나게 많은 벡터들의 집합이 하나의 닫혀있는 집합 공간을 구성해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의 개념을 요 이제 2번에 해당하는 경우에 더욱더 확실하게 적용해줘.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공간에 있는 두 개의 평면이 있어요. 자, 식이 딱 두 개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 행렬로 치면 어떻게 되나요? 1, 1, 1, 1, 마이너스 1, 1이고 미지수는 x, y, z고 그다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오른쪽에 벡터 b는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렉탱귤러한 형태인데 가로 방향으로 긴 형태예요. 자, 푸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풀었던 것처럼 뭐 미지수를 없애고 더하고 해보죠. 두 개씩을 한번 더해서 x 더하기 z는 1이라는 관계를 하나 만들고요. 이번엔 두 식을 빼서 뭐가 나오나요? y는 0이라고 나와요. 한마디로 y는 0이고 xz 평면상에서 여기를 x, 만약에 여기를 z라고 하고요. 이쪽은 만약에 y축이라고 그러면 이 주어진 도형은 xz 평면상에서만 존재하는 이런 도형. 직선이에요. 공간 3차원 공간상에 있는 일종의 직선인 거죠.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직선상에 존재하는 녀석들만 요 무한히 많은 솔루션에 해당하는 벡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확하게 지금 앞으로 정의하려고 하는 벡터 스페이스는 아닌데요. 어쨌든 벡터 스페이스라는 것들을 평행이동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참고로 그 평행이동한 벡터 스페이스의 어쨌든 개념이 요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무한히 많은 해집합을 갖는 언더 컨스트레인드 시스템의 경우 우리가 그 무한히 많은 해집합은 어떻게 분포하느냐? 어떠한 벡터 공간을 이루더라. 또는 어떠한 벡터 공간에 평행 이동이 되어 있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죠. 지금이 바로 이제 그 이그젠플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벡터 공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해 주면 이해하게 되면 이제 이런 무수히 많은 솔루션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의 도형 또는 집합의 개념, 닫혀있는 집합의 개념에 소속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겠다라는 게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언더 컨스트레인드 시스템의 솔루션. 우리가 뭐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하긴 하겠지만 그 솔루션이에요. 그 솔루션은 벡터 스페이스의 개념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자, 일반적으로 이런 언더 컨스트레인드 시스템도 해는 무수히 많다라고 했지만 혹시라도 주어져 있는 두 개의 평면이 만약에 평행하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뭐 솔루션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언더 컨스트레인트 시스템은 주로 해가 무수히 많거나 아니면 해가 없거나 그래요. 이런 경우는 두 개의 도형이 이렇게 패러렐한 경우에 우리한테 보통 발생하죠. 자, 이런 경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해왔던 내용이고 어쨌든 이런 도형적인 개념을 우리가 벡터들의 집합, 벡터 스페이스의 개념으로 확장해서 설명하겠다라는 게 우리 교재의 의도예요. 세 번째는
이제 언더가 있었으니까 오버가 있겠죠. 그죠? 세 번째는 오버 컨스트레인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오버 컨스트레인드 시스템은 이제 앞에 있었던 모든 경우들을 다 우리가 보면 언노운의 개수, 여기 아까 n이었죠. 그거보다는 이퀘이션의 개수, 그걸 m이라고 했고 이렇게 돼요. A가 n by n 매트릭스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는 이런 식의 이퀄리티가 주어지는 식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 식을 벡터와 행렬의 곱으로 표현한 거고, 이제 m이 더 크니까 아마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긴 모양의 A, 그 다음에 가로 방향으로 상대적으로 좀 짧으니까 이렇게 X, 그리고 벡터 B도 이렇게 길게 되는 이런 뭔가 데이터 구조를 갖는 형태가, 이런 렉탱귤러 시스템을 갖는 구조가 오버 컨스트레인드 시스템이다. 도대체 이런 경우가 있느냐? 자, 우리가 보통 실생활에서 데이터를 추출해 가지고 어떤 방정식을 만들어요. 평면에 있는 두 점을 선택하면 직선이 되죠. 이 평면상에 있는 두 점을 선택하면 직선이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두 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두 점을 연결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같은 직선상에 있는 점이라고 선택을 했지만 이 점을 선택할 때 약간의 잡음이 섞이고 정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딱 두 점만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막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점이 아닌 더 많은 점을 선택해서 직선에 대응시키려고 이제 뭔가 방정식을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의 옵저베이션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굉장히 노이즈하고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개수만큼만 딱 구해서 스퀘어 시스템으로 방정식의 해를 구하다 보면 굉장히 운이 나쁜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우리가 원치 않았던 완전히 다른 해를 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노이즈하고 정확하지 않은 이 측정 데이터들의 속성을 좀 보완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좀 더 많은 데이터를 구해서 걔네들을 가지고 뭔가 중간적인 정도의 값을 갖는, 안정적인 값을 갖는 형태를 구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앞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요 오버 컨스트레인트 시스템의 시작이에요. 예를 들어서 A1X, B1Y는 C1, 또 A2X, B2Y는 C2. 딱 이렇게 두 개만 주어지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으면 스퀘어 시스템이고, 해가 존재하면 뭐 보통 이제 유니크하게 아까 하나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이렇게 두 직선의 교점. 딱 좋아요. 이퀄리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근데 두 직선을 구하는 과정에서 뭔가 미묘하게 오류가 있을지 모르니까 또 옵저베이션 같은 데이터를 하나를 더 만들어요. 생각보다 이런 건 우리한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취하려고 뭔가 분석하고 하려는 데이터가 필요한 개수보다 항상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딥러닝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라고 그래요. 데이터 하나하나에 생기는 정확도, 부정확함, 노이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야 그런 여러 가지 미세한 오류들까지 다 보정된 안정된 결과를 얻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제 다양한 케이스들을 많이 확보할 필요도 있긴 하겠지만,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개만 있어서 스퀘어 매트릭스, 스퀘어 시스템으로 해를 단번에 구하면 됐었는데, 이제 이렇게 세 개의 방정식을 이퀄리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개의 이퀄리티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딱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나머지 직선 하나가 기존의 직선의 교점을 통과하는 경우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아마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세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동시에 이 이퀄리티를 완벽하게 만족하는 하나의 좌표는 없어요.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 전체 모든 방정식들의 이퀄리티를 동시에 만족하는 솔루션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에러, 뭐 에너지, 무슨 뭐 코스트, 뭐 이런 특정한 관점에서 가급적이면 최소가 되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행렬식을 써볼게요. 여전히 이렇게 되죠. 이 이퀄리티를 만족하는 게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뭔가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가 가능하면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이건 벡터니까, 그리고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미니멈.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이 해를 우리가 구하면 이 해를 뭐라고 하느냐, 이 방법을 미니멈이 되게 만든다고 해서 리스트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스퀘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 이렇게 부르고, x는 어떠어떠한 모양으로 행렬 a와 벡터 b로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죠.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챕터 3예요. 그러니까 챕터 1은 스퀘어 시스템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였고 가우시안 소거법으로 한 거고요. 챕터 2는 어떻게 보면 언더 컨스트레인드 시스템의 해를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설명할 건데, 거기에 벡터 공간이라는 개념이 추가로 필요해서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리스트 스퀘어 방법에 해당하는 오버 컨스트레인드 시스템은 이제 벡터의 수직, 여러분들한테 이너 프로덕트를 설명할 때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또한 벡터의 새로운 공간 개념이 필요해요. 연산 개념이. 그거는 챕터 3에서 이 길버트 스트링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챕터마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체계가 잘 잡혀 있는데, 이 세 번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챕터 3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리스트 스퀘어다, 이렇게 돼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고등학교 때 배웠던 확률 및 통계에서 뭘 한번 떠올려 보면 되냐면, 평균과 분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평균과 분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알 텐데요.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가 뭐 x1, x2 해서 뭐 n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치고요. 그때 어떤 이 xi라는 각각의 데이터에 특정한 a라는 값을 빼서 얘네들의 제곱을 구하고 이거의 평균을 구해보죠. a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값이 최소가 되게 만들어준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a가 뭔지 아나요? 바로 a가 바로 저 데이터 x들의 평균값이에요. 그러니까 민과 베리언스는, 평균과 분산은 그냥 연산하는 방법이 아니라요.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랜덤 무작위로 나오는 xi라는 특정한 데이터 값이 있고요. a는 일종의,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한, 예측한, 결정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때 뭐가 나올지 맞춰봐라. 여러분들이 맞춰보고 싶은 생각하는 값이 a고요. xi는 실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온 값이에요. 그러면 실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값이랑 여러분들이 프리딕션에서 나온 값이랑 그 디퍼런스의 제곱, 그걸 10번이든 20번이든 해서 그것들의 제곱을 구하고 그 모든 합에 대한 평균값을 구했을 때, 그 평균값이 미니멈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저 a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는 평균 3.5를 선택하면 돼요. 근데 지금 주사위는 그런 게 없으니까 3이나 4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가장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평균과 분산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뭔가 예측하고 실제로 주사위처럼 나온 값이 있고, 그거의 차이, 이 디퍼런스의 제곱이 평균적으로 최소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일종의 에러죠. 내가 예측한 값이랑 실제 나오는 값 사이의 에러예요. 이 에러의 제곱이 미니멈이 되게끔 평균적으로 만들어주는 값을 평균이라고 하는 거죠. 리스트 스퀘어를 잘 보면요, 결국 뭔가 이 디스턴스의 제곱이 미니멈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x값이에요. 이 b는 여러분들의 관찰로부터 나오는 아까 xi 같은 값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요거는 xi. 요 연산의 결과가 이제 여러분들이 특정하게 결정해서 얻게 되는 일종의 a에 해당하는 거죠. xi라는 값들의
평균값처럼 만들어지는 x를 구하는 게 여러분들이 저 일종의 민의 위치가 바로 솔루션이 되고요. 대충 요 세 개의 교점, 뭐 4개든 5개든 더 많아지면 많아지는 대로 그런 교점들의 2개씩 이루어진 교점들의 약 중간 정도, 중간 정도라고 할게요. 그런 값들이 바로 이 전체 리스트 스퀘어의 솔루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과 분산의 원리에서 뭐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또 해당되는 단원이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기로 하죠.